틱을 글루타치온으로 치료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항산화제 몸에 좋다는 거야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심지어 틱이나 투렛 증후군 같은 그런 신경장애까지 치료할 수 있다니까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항산화제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틱과 투렛 증후군을 항산화제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연구들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수ven킴입니다. 한동안 글루타치온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배경 중에 하나에는 저도 나중에 살펴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 한 학부모가 이 틱 장애가 있는 자기의 아이를 글루타치온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체험담이 올라오면서였어요. 유튜브에. 항산화제가 여러 가지로 몸에 좋다는 거는 꽤 많이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몸에 붓기를 줄여주고 염증을 완화해주고 이런 것부터 심지어 암의 발병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틱이나 투렛 증후군은 그보다는 좀 더 신경정신? 이런 쪽의 질환인데 그거를 항산화제로 치료를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면 항산화제가 신경정신 관련 장애에도 꽤 효과 또는 치료의 잠재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틱이랑 투렛 증후군도 있지만 그 외에 ADHD라든지 우울증, 강박증, 조울증 이런 것들도 그런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틱과 투렛 증후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먼저 그 전에 틱과 투렛 증후군이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틱이라고도 하고 투렛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이 만성 틱 장애라고 불러요. 반복되는 특정한 동작이라든지 특정한 소리 이런 것들을 1년 이상 계속 내기 시작하면은 이걸 만성 틱 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투렛 증후군은 그 중에서도 정도가 가장 심한 거를 따로 분류해서 말해요.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랑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소리 같은 게 모두 나타날 경우 투렛 증후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Cluster migraines. Yeah, they Yeah, ow. 처음에 투렛 증후군이 발견됐을 때는 매우 희귀한 증상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발생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반적인 학령의 어린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나이의 어린이들 중에서 만성 틱 장애는 한 2에서 3% 그리고 투렛은 한 1% 정도가 있는 걸로 추산된다고 해요. 사실 옛날에는 투렛 증후군 발병이 한 1500대 1 정도 비율이라고 했었으니까 거의 15배가 늘어난 거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투렛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다는 겁니다. 이 투렛 증후군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거의 그 같은 수준의 그런 투렛 증후군을 계속 갖고 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투렛이나 틱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투렛 증후군이랑 ADHD,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자폐증 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질환들이 어느 정도 그 원인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틱이랑 투렛에 대해서만 다룰 거지만 ADHD나 조울증 같은 거를 항산화제로 어느 정도 치료했다라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치료를 했을 때 그 처음에 사용한 치료법이 안 들을 가능성이 보통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주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데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또 그 부작용도 꽤 있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치료법 중 가장 효과적인 건 그 항정신성 약품인데 대신에 체중 증가, 근육 수축,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보다 부작용이 덜하면서도 틱이나 투렛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것도 그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연구는 비타민 D로 틱 장애를 치료를 하고자 시도했던 연구입니다. 작년 8월에 발표된 논문이니까 뭐 상당히 따끈따끈하죠. 비타민 D는 뭐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이렇게 꼽히진 않지만 비타민 D 자체도 항산화제의 작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연구진은 과거 연구에서 이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 비타민 D3가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면 얘네들한테 비타민 D3를 보충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착안을 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연구진은 이 만성 틱 장애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D3 보충제를 3개월간 복용시켰습니다. 처음에는 6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복용을 끝까지 다 한 어린이가 36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8살이었고요. 그 결과 3개월 후 이 어린이들의 틱 증상은 완화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이 비타민 D3 보충이 만성 틱 장애 어린이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최초의 연구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타민 D3를 투여했더니 틱 장애가 완화된 까닭은 뭘까요? 연구진은 비타민 D가 유전자 표현형을 조절하고 신경 영양학적 요소의 합성, 칼슘 전이, 그리고 두뇌의 성장과 성인 두뇌 기능을 위한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신경계에 향정신성 스테로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글루타치온으로 투렛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아직까지 글루타치온을 갖다가 만성 틱 장애나 아니면 투렛 증후군 치료에 사용을 해본 연구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근접한 연구는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대신 NAC, N-아세틸시스테인을 사용한 거예요. NAC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아미노산 보충제인데 이게 체내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왜냐면 몸 안에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그런 아미노산들을 이 NAC가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NAC가 갖고 있다고 하는 항산화제의 기능은 대부분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줌으로써 발현이 되는 거예요. NAC가 신경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꽤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캐너비스 중독, 또 자폐증 치료에 잠재성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성인 강박증 환자의 치료에도 그 치료 보조제로서 효과적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NAC는 성인의 발모광 혹은 발모벽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트리코틸로매니아, 줄여서 TTM이라고 하는데 이 몸에 난 털을 강박적으로 이렇게 막 뽑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장애를 부르는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몸에 그렇게 털을 심으려고 난리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렛 증후군이나 뭐 자폐증, 뭐 ADHD,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NAC로 뭐 자폐라든지 조울증 같은 걸 치료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투렛 증후군도 NAC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해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연구진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31명의 투렛 환자 어린이들에게 절반은 가짜약을 주고 절반은 NAC를 12주, 다시 말해 3개월 동안 줬어요. 처음 1, 2주 동안에는 600mg을 하루 2번, 그러니까 총 1200mg을 줬고 그 다음부터는 1200mg씩 2번, 다시 말해 하루에 2400mg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가짜약을 투여한 어린이나 NAC를 투여한 어린이 사이에 틱의 강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뭐 NAC가 정말로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고 실험에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해본 실험이 이제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실험들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지 좀 더 그 실체,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진 본인들도 이번 실험에 대해서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이 권장한 복용량을 정확히 지켰는지 확인을 못했고
또 가짜약을 받은 대조군과 NAC를 받은 실험군 사이에 이 동반 증상의 강도라든지 항정신성 약품 사용 여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반 증상이란 뭐냐면 앞서 얘기한 투렛, 틱과 함께 발생하고 나는 자폐나 ADHD 등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정신성 약품의 사용 여부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NAC가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항정신성 약품의 사용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게 몸 안에서 NAC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오늘 살펴본 그 두 개의 논문은 틱이랑 투렛 증후군을 항산화제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본 연구로서 의미가 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살펴보셨다시피 비타민 D3를 사용한 연구는 꽤 성공적이었는데 NAC를 사용한 연구는 별로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틱이나 투렛 증후군을 항산화제를 가지고 치료를 시도해 본 연구가 거의 지금 이런 것들이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를 가지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하나 성공했다고 다 된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보기에도 아직은 좀 어렵고요. 이 비타민 D3를 사용했던 실험은 처음에 60명을 참가시켰는데 끝까지 마친 사람이 36명, 그냥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서 이제 실험 결과를 봤다는 건데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호전이 있던 애들만 계속 오게 돼가지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NAC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이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증상이나 또 이미 복용하고 있는 그 항정신성 치료제 이런 강도 여부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NAC가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거의 이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애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정도의 실험 환경을 조성하기는 되게 어렵죠. 게다가 이 두 실험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항산화제를 가지고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의 최초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실험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 틱이나 투렛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틱이나 투렛, ADHD, 강박증 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높다는 게 이런 질환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질환의 부산물인지 이건 확실하지가 않지만 비타민 D3를 사용한 실험 결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충을 해줬더니 증세가 호전되었더라 라는 결과가 있는 걸 보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틱이나 이런 질환들의 그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은 아니란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산화제는 이 다른 틱이나 투렛 증후군의 그 치료제와는 달리 평균 한 10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한 실험에서 거의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험에 사용된 비타민 D3나 NAC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늘 얘기하는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비타민 E 이런 항산화제들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것도 제일 비싼 게 아마 비타민 E 그 토코트리에놀일 건데 그것도 한 통에 한 3만 원 정도? 그게 통상적인 그걸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작용도 없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또 원래 항산화제가 일반적인 그런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다른 치료를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하지 않을 이유는 굳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린이나 성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NAC의 경우에는 어린이보다는 성인에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결론을 낸 논문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관련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항산화제가 서로 이렇게 교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항산화제는 아니지만 식품, 영양 이런 것들이
이 틱과 투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페인이랑 정제 당을 섭취하면 틱이 더 심해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투렛 증후군이 마그네슘과 철분 결핍 그리고 비타민 B6 결핍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5-HTP나 NAC 같은 아미노산 부족도 투렛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5-HTP나 NAC는 모두 지금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통관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틱이나 투렛 증후군 이런 것들이 글루텐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원래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셀리악 병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게 봐보면은 셀리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ADHD라든지 뭐 자폐라든지 틱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이 셀리악병이 있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외국에서는 글루텐 프리니 뭐니 뭐 이런 거 음식들 많이 있지만 뭐 아시아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죠. 왜냐면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그런데 셀리악병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가족력으로 셀리악병이 있고 근데 이제 정작 이 13살짜리 소녀였는데 10년간 이 틱이랑 이런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셀리악병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셀리악병이랑 뭐 틱, ADHD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하니까 한번 이 소녀를 가지고서 이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글루텐이 없는 다이어트를 실시를 시켜봤더니 일주일 하니까 틱이 많이 줄어들었고 몇 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는 거의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특히 더 셀리악병이나 이런 것들 가능이 별로 없다고 하긴 하지만 한번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할 때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도 같이 시켜보면서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뭐 틱과 투렛 증후군에 대해서 그래서 항산화제가 이제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봤고 또 다른 그런 식품과 영양 이런 것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